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제목에서 핵심은 시선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혹은 사회는 혹은 국가는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의 높이는 이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삶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 절대 제어되고, 한 국가도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 절대 제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탁월한이라는 말은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혹은 훌륭한, 혹은 문화적, 예술적, 인문적 시선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사용한다면은 전략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우리가 전략적, 문화적, 예술적, 인문적, 철학적 시선을 전략적 시선이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전술적 시선과 대비돼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전략 국가가 돼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진국이 돼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전략은 판을 짠다는 뜻이고 전술은 짜진 판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을 짜는 역할을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남들이 짜놓은 판 안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매우 제한적인 활동 영역만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전술국가로서의 역할은 되게 사회 수준으로 보면, 국가 수준으로 보면은 되게 중진국 상위 레벨까지가 전술국가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은 따라하기로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선례를 따지고 먼저, 그래서 자기가 선례를 만들려는 시도보다는 있는 선례를 따르려는 시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시선이라는 것은 전략적 시선을 가져야만 된다. 왜 전략적 시선을 가져야만 되느냐? 우리가 전술적 시선의 높이로는 그 시선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이미 일을 다 해버린 민족 같다. 그러니까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한 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시선의 높이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국으로 상승하거나 인문적 단계, 철학적 단계, 문화적 단계, 예술적 단계, 이 높이로 상승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그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인식에서 이제 탁월한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사유라는 말을 썼느냐? 사유는 철학은 사유의 구조물입니다. 근데 그 시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죠. 근데 우리가 뭐 다른 학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분야는 다 해서 우리가 철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나라들이 대개는 철학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선진국이라는 것은 높은 시선에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저는 전공이 중국 사람들은 저를 도교로 분류합니다. 도교 전공자라고. 왜 그러면 당나라 때 도가를 전공했는데 그때는 이제 도교적 해석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저를 이제 도교 전공자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구름 타고 왔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와가지고 차로 왔고요. 근데 이 도교라는 종교의 교회를 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도관에 근무하는 남자 성직자를 도사라고 그럽니다. 여자 성직자를 이제 여관, 여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도사는 도교라는 종교의 남자 성직자를 도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생긴 것이 비슷하니까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사고방식을 하지? 하고 이상하게 보일 때는 대개 도교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신이라는 사상가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의 뿌리는 도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유교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아마 그건 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한 20% 정도 이해 가지고 중국을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한 70% 이상은 내가 볼 때는 도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도사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사들은 대개 제도권에 있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도관에 맡겨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사가 30대 후반 도사를 만났는데 그 도사가 대뜸 하는 말이 내 전공을 물어보더니 내 전공이 내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다. 근데 그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다는 이 말을 한국에서는 제가 철학을 30년 이상 공부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철학 그러면은 철학 전공한다 그러면은 되게 하는 말이 사주 봐줄 수 있냐? 내 관상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대뜸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저는 여러분들 중국의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선전에는 심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심천 대학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는 학술대회에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내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작년에는 안 갔는데 그 심천 대학이 아니라 심천 대학에 있는 조그만 연구소, 국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철학연구소 같은 거예요. 국학연구소, 그 사람들은 국학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국학연구소에서 매년 유학에 관한 학술대회를 여는데 한 13개국 중국 학자들 포함해서 13개국에서 한 140명, 150명, 작게 할 때는 한 120명 정도 규모의 학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초청할 때 그 학자들에게 전부 왕복 비행기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5성급 호텔 다 1인 1실 줍니다. 그리고 4개 줍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심천 대학에서 하는 거고 심천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천 대학의 국학연구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학술대회를 지금 한 8년 9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학술대회를 열 만한, 그것도 철학을 주제로 해서 이 정도 규모의 학술대회를 열 만한 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어느 대학도 없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학술대회, 철학 주제의 학술대회가 중국에서는 도처에서 열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술대회를 하면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큰 학술대회가 한국철학자대회인데 그 한국철학자대회를 해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이 제자가 어디 신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한 신문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5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심천에서 이 학술대회를 연다. 그러면은 심천에 있는 지방지에서 3개면 4개면을 하려 합니다. 그래야죠. 그 철학 학술대회의 의미와 전망을 분석하게 하는 심층 기사를 싣습니다. 그리고 주요 논문을 요약해서 싣습니다. 그러니까 3개 4개면에 철학 학술대 소식을 전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북경대학, 제가 북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북경대학의 철학과에서 좀 명망 있는 교수님이셨는데 시진핑이 북경대학에 오면은 대표적인 철학자, 제 지도 교수님이죠. 철학자를 먼저 예방하고 그리고 총장을 만납니다. 총장을 만나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짧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CCTV에서 간헐적으로 한 이틀 정도 계속 방영합니다. 그분의 철학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중국 역사에 끼친 의미, 역할이 무엇인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상상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철학을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혁명을 해도 문화혁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셔서 다 알겠지만은 중국 거리에 붙어 있는 글자 중에 제일 많은 글자가 제가 볼 때는 문화, 문명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을 현실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중국은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을 현실과 한 덩어리로 보느냐? 그건 뭐냐? 중국 사람들은 문화나 철학이나 예술이 현실과 한 덩어리로 작동해 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한국은 문화나 예술, 철학 그러면 아직도 현실 너머에 있는 것, 현실이 충족되고 나면 향유하는 것 정도로, 여분의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가?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건 간단합니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문화나 철학이나 예술이 현실을 지배해본, 현실을 관리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은 선진국을 운영해본 기억이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선진국을 운영해본 기억이 없다는 거죠. 중국은 선진국을 운영해봤을 뿐만 아니라 제국을 운영해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우리 민족이 선진국을 운영해본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진적 레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인지, 인류 정치가 무엇인지, 인류 교육이 무엇인지, 인류 학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진국 상위 레벨까지 죽으라고 따라서 했다가 그 인류의 높이에 도달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에 쌓여 있는 것이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제 진단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이제 그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 가진 어떤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략적 높이를 가져보지 못했다. 제가 볼 때 어떤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한다 하면은 그 사회는 사실 초기 단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발휘해서 나라가 볼륨이 커지고 더 발전하면은 법학이나 정치학적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사회학이나 혹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나 하는 이런 학문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주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학문이 주요 기능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발전한 최고 단계를 우리는 중진국이라고 합니다. 이 중진국에서는 그래서 항상 국가 권력이 민간 권력에 의해서 약간 대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검사나 정치인이 최고였던 사회에서 이제는 학자나 그다음에 민간 기업인들의 권위가 그 이전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일들이 이제 중진국 상위 레벨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상위 레벨의 주요 대학 총장들의 입학식, 졸업식 축사가 신문에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학 총장들의 입학식, 졸업식 축사가 신문에서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기업 총수들의 발언이 대신 차지합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교육 조직은 국가 기관 조직입니다.
기업은 민간 조직의 아주 기관 조직이죠. 그러니까 민간 기관 조직이 국가 기관 조직을 대체하는 현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같은 이런 학문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발휘해서 잘 발전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진국이 볼륨이 더 커지고 더 다양화되면은, 중진국이 볼륨이 커지고 더 다양화되면은 이제 이런 학문들이 중심 기능을 못하는 단계로 올라섭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주요 인사이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요 인사이트가 이제 주로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인문학.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인문학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모호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개를 든다면 4년 정도에 미국의 USA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조사한 건데요. 미국의 1등부터 1000등까지 기업 가운데 MBA 출신들, 경제학 전공자들이 CEO를 맡고 있는 경우는 3분의 1이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물론 저 하이 그룹은 그렇지 않겠지만 1등부터 1000등까지 기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대개 인문학 출신들이 CEO를 맡고 그다음에 뭐 예술, 심지어는 운동선수들, 건축가들 출신들이 CEO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매니저 그러면은 MBA 가가지고 파이낸스 전공하는 걸 무조건 그렇게 길을 잡는데, 세계에서 빅5 가운데, 펀드 매니저 빅5 가운데 학부에서부터 경제 경영 근처에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조지 소로스, 현대가 난 큰 철학자 중에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칼 포퍼의 제자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선진국 레벨에서는 이제 인문학이 이제 중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중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문 이 분류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선진국보다 더 커지면은, 선진국보다 더 볼륨이 커지면은 핵심 인사이트가 어디서 오느냐? 그럼 거기는 이제 고고학이나 인류학, 언어학에서 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모호해집니다. 여러분들 고고학이 제일 발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미국, 이 6나라입니다. 이 6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한 번쯤 제국을 꿈꿔본 나라들입니다. 한 번쯤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일한 제국은 미국이 지금 세계 총 생산량이 몇 프로를 하죠? 미국이 세계 총 생산량이 몇 프로 정도 합니까? 지금 25%쯤 돼. 지금 이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 정도 됩니다. 금융위기 때 한 24%, 3%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7, 8%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이 대영 제국을 운영할 때 세계 총 생산량의 약 25%, 26% 했습니다. 중국은 1800년 말 그때를 통계를 빼고 보면은 평균 세계 총 생산량이 약 32%, 34%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 때 쇼군이 번주들을 다 제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은 쇼군이 일본 총 생산량의 2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총 생산량의 25% 이상 가지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국이 됩니다. 그럼 이 제국은 전체 이 지구를 다 영향을 미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심 인사이트는 이제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이런 데서 나옵니다. 세계를 보는 시선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선진국에서는 인문학이 중심 인사이트를 발휘하느냐? 인문학은 뭐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 관한 학적 체계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란 게 뭐냐? 인간의 동선입니다.
인간의 동선에 관한 학적 체계를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적 전망, 창의적 어떤 전망, 상상력,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인문적인 높이에서만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피아노를 잘 치면은 피아니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다가 더 이상 구현할 것이 없으면은 이제 피아노를 포함한 다른 악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훌쩍 건너뜁니다. 그럼 그 단계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음악 이론, 음악 체계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뮤지션 혹은 음악가가 되는 거죠. 뮤지션, 음악가는 음악 이론과 음악 체계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악 이론, 음악 체계를 구현하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구현할 것이 없게 되면은 한 단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비로소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놓고 보면은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 거리나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까지 거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으로 올라가는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5 정도 된다면 뮤지션에서 아티스트로 올라가는 난이도는 한 50만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럽니까? 피아니스트나 뮤지션은 다 있는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아티스트는 핵심이 뭐냐면은 없는 길을 연다는 겁니다. 없는 길을 열고 아직 오지 않은 빛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길을 여는 차원하고 있는 길을 가는 차원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없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준비된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상상력, 창의력으로 합니다. 상상력, 창의력. 그러니까 상상력, 창의력은 아티스트 레벨에서 되는 일이지 뮤지션 레벨까지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셨겠지만 어떤 이제 예술의 전당에 와서 누가 피아니스트가 뭐 랑랑이 왔을지 키신이 왔을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왔어요.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신문 문화면에서 이거 평론하는 기사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랑랑이 매우 창의적인 연주를 했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랑랑이 창의적인 연주를 했다, 이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뭘 모르고 쓴 겁니다. 랑랑이 창의적인 해석을 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션이나 피아니스트 레벨은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레벨이 아니라 여기는 해석하는 레벨입니다. 이걸 학문적 용어로는 훈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훈고 위의 레벨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이제 창의적인 레벨이죠. 국가 단계도 똑같습니다.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그러면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가는 난이도가 5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 중진국에서 선진국 올라가는 난이도는 한 50만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중진국까지는 선진국에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이 된다 하는 것은 없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없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벨은 매우 차이가 크죠. 지금 우리는 왜 한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창의 그렇게 강조하는가? 훈고를 하는 습성으로는 이 이상 도달할 높이가 없습니다. 훈고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다음 창의적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도전이 감행이 되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급격한 후퇴가 시작될 것이다. 이미 급격한 후퇴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될 때 새로운 비전이 형성이 안 되고 거기에 모든 중심 세력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뭉치어서 적극적인 진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얘기들만으로 계속 이 사회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진국 상위 레벨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고 국가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 할 때는 이미 비효율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이 발전한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발전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과 그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요구하는 바에 아젠다가 설정이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효율이 생기고 그걸 우리는 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방하고 나서 해방이라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젠다는 재건국이 됐든 건국이 됐든 혹은 정부 수립이 됐든 간에 건국을 하는 것이 아젠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국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소란과 소음과 갈등과 폭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건국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래서 완수했습니다. 이건 뭐냐? 당시 조건에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건국이 아젠다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아젠다는 뭐냐? 창고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거 누가 뭐래도 이때 아젠다는 산업화가 돼야 됩니다. 산업화를 설정하고 산업화가 필요한 시대 산업화를 설정하고 그것을 완수해냈습니다. 이때도 수없이 많은 소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완수했습니다. 그럼 산업화라는 게 뭐냐? 산업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일입니다. 둘째, 농업을 공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국가 중심이 농촌 중심의 농업경제에서 도시 중심의 공업경제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은 농촌 중심의 농업경제일 때 주도 세력하고 농촌경제 주도 세력하고 그 다음에 도시 중심의 공업경제 주도 세력이 교체돼야 됩니다. 이건 계급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계급 조정을 나는 민주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없이 수없이 많은 소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완수됐습니다. 문제는 민주화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했다 하는 것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가 일직선으로 쭉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민주화 다음이 뭐냐? 저는 이걸 거칠게 인문적 레벨로 도달하는 것, 철학적 레벨에 도달하는 것, 상상력, 창의력이 발휘되는 곳, 전략적 레벨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선진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선진화는 인문적 레벨이고 문화적 단계고 하기 때문에 문화가 현실이고 철학이 현실이고 인문이 현실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위대하고 윤리 도덕이 핵심 기능이고 하는 것을 아는 차원인데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아젠다 설정에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민주화까지 완수한 다음에, 근데 민주화나 산업화는 제가 볼 때는 아젠다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고 세력을 결집하는 데도 쉽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는 아젠다 자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 결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명한 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벽 앞에 서서 민주화 세력도 그 벽 앞에 갖다 붙어 있고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은 건국 세력은 산업화 세력에 의해서 힘이 뺏기고 도태돼야 됩니다.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힘이 빠지고 도태돼야 됩니다. 민주화 세력은 선진화 세력에 의해서 힘이 빠지고 도태돼야 됩니다. 그런데 투명한 벽 앞에서 민주화 세력도 여기에 붙어 있고 산업화 세력도 여기 붙어 있고 심지어는 건국 세력까지 여기 붙어 있어 가지고 각자 자기가 시대에 성공했던 그 기억만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란의 정체다.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민주화 세력도 과거 세력입니다. 산업화 세력은 더 과거 세력입니다. 건국 세력은 더 과거 세력입니다. 아직도 민주화 세력이 신진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미래를 여는 하나의 바람직한 시각이라고 믿고 있는 한 우리는 미래를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훈고에 갇혀서 모두 과거의 세력이 되어 있고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어떤 바보냐? 멍청한 바보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 이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인간은 시선에 갇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사람을 계속 쓰는 사람.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본다면,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일은 99.9%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본다면. 지금 제가 판단하는 이 지금 지식혁명, 4차 산업혁명, 이 문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사실은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대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코드로 사용해야 될 것이 첫째, 불. 왜 그러냐? 불을 사용할 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기. 철기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약 2300년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다른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기계를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인간의 대리인에 조금 더 가까운 걸 갖게 돼요. 이때 사회 경제적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혁명은 1760년에 시작해서 1840년에 끝나는데 1760년에 시작된 산업혁명의 구조가 1820년이면은 그 구조 그대로 세팅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820년 때 만들어진 국제 지배 질서가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1820년 때 세밀한 것이 다 맞을지는 않겠지만 거칠게 볼 때 1820년 때 선진국은 지금도 선진국이고 1820년 때 후진국은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한 20년 정도의 국력의 격차가 있는데 이건 딱 개항 시점의 차이입니다. 1820년에 선진국이 1820년 이때를 역사에서는 그래서 Great Divergence 대분기라고 그럽니다. 이 대분기 상황이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선진국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후진국은 후진국 지위를 유지해서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돌출적으로 이 간격을 좁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간격을 돌출적으로 좁히기는 했지만 여기에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왜? 한 번 선진국이
계속 선진국이고 한 번 후진국 계속 후진국이니까 시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재난이 끊이질 않는가? 나라가 후진국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라가 후진국형으로 관리되는가? 후진국적 시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을 시선을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시선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후진국적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회학적이나 인문적 분석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교훈을 얻지 못합니까? 교훈을 얻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세월호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기회가 있다면은 딱 지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다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뒤틀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임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인종이 출현한다는 거고, 새로운 인종의 유형이 출현한다는 것은 새로운 욕망이 출현한다는 거고,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적 욕구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재편될 겁니다. 저는 소련이 붕괴될 때 저는 하얼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빈 토플러가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엘빈 토플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세계 변화의 서곡이 울렸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계급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세계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파라다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국력이 그나마 제일 셀 때 이런 파라다임 흔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관, 고요한 상태로 응시해서 우리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따라하기, 훈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이렇게 훈고를 오래 하다가 보면 그 비극이 뭐냐면은 세상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습성이 생깁니다. 훈고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그래서 역사적 책임성을 가진 인재들이 배양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지식이나 이론이나 하는 것들이 모두 수입되기 때문에 가치나 하는 것들이 자기로부터 생산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간들은 대개 뭘 잘하냐? 비판을 잘합니다. 비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잘하고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종종 따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따집니다. 이거는 제3자적 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것은 영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일을 한번 해볼래 안 해볼래, 시도할래 안 할래 하는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선의 높이는 어떻게 올리는 거냐 하는 이 분석적 이해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흔히 지식인 하면은 비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지식인이 참 지식인이라고 그럽니다. 비판적 지식인이 참 지식인인데, 이건 어느 나라도 비판적 지식인을 참 지식인이라고 규정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지식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지식인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지 비판하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닙니다. 비판은 지식인 중에서도 좀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판에 익숙하고 비판을 하나의 전가보도처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지식인은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식인이다 하는 것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병, 시대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는 사람, 이 시대의 인류에게 다가오는 거의 모든 창의적 결과들, 위대한 결과들은 다 시대를 치료한 결과고 병을 치료한 결과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가? 한국 사회가 부정부패가 심하다 하는 말은 그대로 지식인이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말로 바꿔집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사회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의 부정부패가 의미 있는 부정부패입니다. 그런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부정부패는 이 정도 규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사회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정부패는 다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들이 합니다. 최고 지식인들. 윤리적 민감성이 제일 떨어진 집단이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식인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지식인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윤리적 민감성이 떨어지는가? 그건 뭐냐? 시선의 높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입니다. 모든 지식과 이론은 다 문제를 해결한 결과들이 체계를 갖춰서 존재하는 것, 이걸 우리는 지식과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천문학적 지식, 지질학적 지식, 화학적 지식, 생물학적 지식, 문학적 지식, 정치학적 지식,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이다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체계를 갖춰서 남은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병을 치료한 결과가 체계를 갖춰서 남은 것. 그래서 모든 지식과 이론은 다 병을 치료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윤리적입니다. 지식의 출생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나 병은 어떤 한 창의적 인재가 발견한 거지만
그 문제와 병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원래 공적이고 윤리적 존재입니다. 지식 자체도 공적이고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윤리적 민감성이 떨어지는가? 지식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생산한 나라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남기고 이 전 과정이 지식 생산국에서는 작동이 됩니다. 병을 발견하고 병을 치료한 이 전 과정이 지식 생산국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이론을 수입한 사람들은 병을 발견하고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한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생략되어 있고 만들어진 처방전, 만들어진 지식과 이론만 수입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그 지식과 이론을 통해서만 세계를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아픈지, 이 시대의 병은 무엇인지, 변화하는 인간한테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한 그 발견 능력이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공적이고 윤리적 훈련을 지식 영역 안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훈고하는 이 습성, 훈고하는 습성에 갇힌 사람은 하던 말만 계속하거나 하던 방식만 그대로 운영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병을 발견한 그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 반성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하고 병을 치료하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도전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때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영어 할 줄 아는 여성들이 필리핀에 가정부하러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지어줄 때 필리핀 그 시대 그 사람들 누구도 필리핀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아르헨티나 세계 8위, 세계 10위 하던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다 정치발전 국가였고 경제발전 국가였습니다. 민주화 모범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르헨티나도 결국 시선의 교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후퇴를 시작해서 한 2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후진국 경제 위기 발원지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때 세계 10위, 8위, 9가 할 때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될지라고는 한 명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를 같이 될지 상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불판하는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갖는 것은 좀 더 나은 지식을 갖는 일이나 좀 더 기품 있는 지식을 갖는 일이 아니라 우리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으며,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검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